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오늘 다시 100명 중반대로 다소 증가했습니다. 최근 병원과 요양시설, 방문 판매업체 등에서 산발적으로 감염이 계속되는 영향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해 대규모 이동에 따른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인데요.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다소 좀 증가했습니다. 153명입니다. 예, 지역 사회가 145명이라 상당히 많이 증가하긴 했는데요. 수도권에서만 121명이 발생을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이 상황이 사실은 산발적인 발생이 자꾸 나타나고서 아마 수도권에서 기아차 같은 데서 지금 산발적 발생이 또 집단 네. 발생이 일어나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뭐 이게 하루하루 숫자가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사회 내에서의 무증상 감염이 많고 또 이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이 환자들의 수가 비율이 25.4%나 올라갔다는 것이 이것이 전체적으로 환자가 줄어들지 않는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늘 나오는 수치가 한 주 전 혹은 한 뭐 보름 정도 전 그 수치 거기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확진이 돼서 나오는 기록들이다라고들 많이들 분석을 하는데 그 단계일 때는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좀 높지 않았습니까? 예, 뭐 강도는 높았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잘 이 거리두기를 했었느냐, 즉 사람과의 접촉, 만남을 얼마나 줄였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은 8월 말이 지나면서 점점 줄기는 했어요, 이동량이라든지. 그렇지만 이게 급격하게 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아직까지는 이 하루하루의 변동이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실제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지금 방역 당국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두 자릿수, 뭐 지역 사회에서의 두 자릿수는 엊그제까지만 해도 91명까지 가긴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좀 증가를 해서 두 자릿수까지는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지만 이 감소 추세가 계속 된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감염원 불명, 경로 불명의 환자들이 자꾸 늘어난다면 이것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추석까지가 걱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 경로 미분류 환자가 25.4% 역대 최고치고요. 거기다가 오늘 사망자가 5명이 새로 나왔다는 점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이것이 이제 8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세 자릿수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결국은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결국은 지금 거의 300~400명 늘어나는 시기가 이제 한 달이 지나가는 시점에서는 사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말까지는 위중증 환자라든지 혹은 사망자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일 수밖에 없는데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의료진들이 치료를 하고 위중증으로 가지 않게 하고 사망하지 않게끔 하지만 이 전체적인 숫자가 원체 이번 유행이 컸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로 이제 100명대로 좀 줄어드니까 9월 달이 지나가면서부터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범위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60대 이상 우리가 흔히 그 고위험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고령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사전에 좀 몸이 조금이라도 좀 아프거나 열이 있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선제적으로 좋은 걸까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이 지역 사회에 있어서 젊은 분들은 무증상 감염으로 끝나는데 예. 이때 이제 고령자라든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 감염이 되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감기든 독감이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60세 예. 이상이라고 하시면은 일단 선별검사소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위중증으로 가지 않고 또 조기 치료가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치료 방침이 잘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상황은 서울 수도권인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진찰을 선별진료소에서 이 진단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예, 그 위중증 환자들 치료 병상 문제가 항상 많이 거론됐었는데 정부가 그 내년 3월까지 600여 개를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 전담병동 지정제도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운영되는 제도이고 이 정도를 확보를 하면 중증 환자들에 대한 대비는 좀 잘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 목표대로 600개의 병상이 마련된다면은 굉장히 아주 바람직한 일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감염병에 있어서의 중증 환자, 중환자실이라는 것은 음압병실을 마련해서 격리를 해야 되고 또 많은 의료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병상에 10명 정도의 그 아주 잘 숙련된 의료진들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공공의료에서 이 중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어서 결국은 민간 지금 상급 병원들의 중환자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상급
병원의 중환자실이라는 것은 항상 거의 90% 이상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우기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공공 영역에서 일단 이런 중환자실을 많이 확충하고 또 의료진들도 많이 훈련을 시켜서 특히 간호사인 경우 상당히 오랜 시간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것을 시작을 해서 내년 중에 600개까지 확충을 한다고 그러니까 네. 이 정도 되면은 아마 우리 지금 노출 규모로 봐서 환자 발생 규모로 봐서는 충분할 것으로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장소와 유형을 가리지 않고 신규 확진자가 소규모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한 장소에서 대량 확진되는 경우하고요. 지금처럼 조금씩 계속 나오는 경우하고 어떤 게 더 위험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한 장소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신천지라든지 뭐 구로 콜센터라든지 뭐 이태원 발린 경우에 예. 있어서는 사실 한 장소에 시작은 했지만 넓게 퍼졌어도 서울을 벗어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서울 수도권에서 시작을 했고 또 이 8.15 집회를 통해서 많이 확산은 됐지만 결국은 지방까지 많이 퍼지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제일 위험한 것이 서울 수도권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했고 이분들이 지방에 가시면서 또 지방에서도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네. 전국적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깊어지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금 환자 발생 상황을 보면은 서울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 서울 수도권만 잘 통제가 되면 되겠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서울 수도권이 뭐 지금 2,500만 명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네. 이런 밀집한 환경에서 하루 생활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접촉이 줄어들지 않고 또 이동이 줄어들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아마 방역 당국의 통제만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확진자가 나오면 그 동선을 또 따라가서 접촉자를 분류해내고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하게 되는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가 적다 보니까 뭐 역학조사 관리가 잘 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좀 지금은 버거운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300~400명 정도씩 발생할 때는 뭐 거의 불가능한 상황까지 갔었지만 지금 100명 단위라고 할지라도 네. 서울 수도권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하고 있고 이것이 역학조사를 찾아가다 보면은 동선에 겹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되고 네. 또 이것을 찾아가다 보면은 일단 시간이 지나서 N차 감염이 이미 일어난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방역당국의 통제가 한계가 있게 되는데 또 이래서 찾아가다 보면 서로 간의 산발적인 집단 발생 간의 연관성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결국 역학조사관들이 전부 해야 되는데 수가 늘어난다면 이 방역이 이런 식으로 지금 통제를 해서는 좀 힘들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예.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좀 받아주십사 하는 것들이 우리 초기에는 그런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네. 숫자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될 때에는 전부 찾아가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가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으로 보면은 한 집단 발생에 있어서 N차 감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동선이 겹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야만 이것이 통제가 되는데 이것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사회에서 무증상 감염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늘어난 환자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고령자라든지 기저질환자들이 감염이 되면은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서 그때 이제 진단검사를 받으러 가기 때문에 항상 한 발자국 늦을 수밖에 네. 없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은 수도권에만 집중이 돼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추석이 한 2주 남았어요. 이렇게 되면 대규모 이동이 동반이 될 테고 전국적인 N차 감염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이 이번에는 명절 톨게이트 비용을 받기로 하고 그 비용을 받은 수익을 이제 코로나19 방역에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그 제주도에도 이번에 추석 연휴 때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걸로 예상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방역 당국의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대이동이 일어난다면 정말 큰일 나게 통제를 할 수 없는 범위까지 이 환자들이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쓴다 하면은 자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기차인 경우에 있어서는 한쪽만 함께 50% 정도로 제한을 했고 네. 고속버스는 일단 권고를 하는 상황이지만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건 사실일 것으로 보여요. 예년에 비해서는 적은 수지만 예. 분명히 많은 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또 역기성도 있을 수가 있어서 네. 지금 최대한으로 권고는 하지만 실제로 봉쇄를 한다든지 금지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 자발적으로 얼마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이동 거리가 길어지다 보면 결국은 그 접점상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요.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기관에 몰리다 보면은 결국은 휴게소라든지 고속도로의 휴게소라든지 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감염 우려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올해만은 특히 뭐 성묘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평일날 미리 가시면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가시더라도 귀향을 하시더라도 친척들이 다 모이는 일 같은 것들 하지 않으시면 근데 차례를 지낸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다 친척들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하고 또 그다음에 뭐 며칠간에 걸쳐서 같이 행동을 하고 여러 가지 유의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은 올해는 피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가족들은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나 각 지역 내에서 같이 모여 사는 친척들도 있는 경우들도 많고 수도권에 집중돼서 거주하시는 가족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잠시 좀 보고 오지 뭐 하고 또 만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피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지금 이 우리 그 개념에서 가족이라는 것과 친척이라는 것을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 제일 위험한 부분은 우리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식구들 중에서 한 사람이 감염되어서 왔을 때 그 가족이 전체가 감염되는 것은 이건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집안에서 마스크 쓰고 2m 거리 두고서 얘기할 수도 없고 증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고령자한테 가면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나가서 친척이라고 그러면은 같이 사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수칙을 지키면은 그 감염은 막을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죠. 친한 사이라든지 친척이 되게 되면은 같이 있는 상황에서 같이 식사하고 그쵸. 같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감염이 되고 집단 발생이 되고 또 그것이 자기 가족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직장 뭐 여러 군데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근본적으로 이 N차 감염의 고리를 끊으려면은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에는 전부 감염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나시는 것이 지금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요. 예. 네. 서로 간에 결국은 친지도 마찬가지고 지인도 다 마찬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만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보다 좀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예컨대 뭐 집집마다 온도계를 하나씩 좀 가지고 있다가 좀 체온을 좀 주기적으로 좀 잰다든가요. 뭐 이런 현실적인 방안은 없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근데 온도계가 큰 의미가 없는 이유가 무증상이면서 네. 감염을 시키고 어른들한테 전파를 시키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일단 귀향을 하셨다면은 부모님들 만나실 때에는 좀 자가격리 수준에서 마스크 쓰고서 얘기하는 것이 어떨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 네, 또 지키기는. 집 안에서 또 예, 그렇게 마스크를 집 쓰고 안에서 있기도. 그렇게 어른들하고 얘기하는데 마스크를 예. 쓰고 거리를 두고 또 식사를 할 때도 좀 따로 식사를 하시고 뭐 소독도 잘하고 이런 것들은 자가격리 수칙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연세가 드신 분들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하고 접촉을 할 때에는 이 정도를 지키면서 만나는 것이 지금은 최소한의 방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방역 지침이긴 합니다. 예, 평소와는 다른 추석임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병원급 이상의 신규 입원 환자들에게 진단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을 50%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한 10,000원 정도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단검사 방법을 취합 진단검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방식인 겁니까? 일단 우리가 진단검사를 한다는 의미는 검체를 채취를 해갖고 자기 샘플을 끝까지 진단검사를 해서 PCR을 해서 양성이냐 음성이냐를 밝히는 것인데 네. 지금 이것도 보험에서 3만 원 정도로 해서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사람 거를 다 합쳐서 5명 내지 10사람 거를 같이 검체를 모아서 진단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경비는 줄어들겠죠. 여기서 만약에 양성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럼 그 5명이나 10명 중에 누가 양성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과정을 거치면 될 네. 것이기 때문에 민감도로 봐서는 충분히 10명을 한꺼번에 모아서 해도 양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10명 중에 몇 명이 있든 양성이 있으면은
양성으로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취합 검사라고 하고 영어로는 예. 풀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1일부터 2단계 시행하는 그 기간까지 검사비의 절반을 지원한다고 하고요. 1차 검사를 할 때는 본인 부담금이 10,000원이고 재검사를 할 때는 뭐 3만 원 내외로 비용이 든다라는 점 좀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진단검사에 대한 이야기했는데요. 최근에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가 진단검사 수를 방역당국이 조작한다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짜뉴스에 대해서 좀 걸러낼 수 있는 힘은 사실 대중들 사이 집단지성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방역당국이 지속적으로 가짜뉴스다 그리고 이 보수 성향 유튜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일부 대중들은 좀 휘둘리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진단검사라는 의미는 내가 원한다고 전부 지금 받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그냥 원해서 받을 경우에는 선별검사에서 자기가 자비로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진단검사 수 자체는 내가 원해서 하는 사람이 물론 있을 수가 있고 또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또 뭐 병원에서도 물론 이 입원 환자들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의심 환자들,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얘기를 해서 진단검사를 받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숫자 자체를 어떻게 보건당국에서 이것을 조절할 방법은 분명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한 460개 정도의 선별진료소가 있고 여기서 이제 채취된 검체가 결국은 진단검사라는 기관으로 가게 되는데 이 진단을 하는 기관도 뭐 국공립기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사립기관들이 진단을 하고 또 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양성, 음성 이 결과들도 결국은 그 PCR, 리얼타임 PCR이라는 기계에서 바코드 상태로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양성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검체 채취부터 양성이 나오는 데이터가 나오는 이 상황까지 이 검사를 하시는 분들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방역당국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하면 그건 절대로 그럴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럴 이유도 없고요. 예, 그럴 이유도 없고요. 확진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공포심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진단검사 수를 조절해서 이것을 조절한다는 것 자체가 양성률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백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아스트로제네카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 백신 임상시험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된 바 있는데 화이자 코로나 백신에서도 부작용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 측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거기에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삼상시험까지 가는 단계에서도 이 정도의 부작용은 나오는 겁니까, 원래? 그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삼상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으로선 보통 3만 명에서 한 6만 명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 네. 이 중에 자기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척수염인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로 이 백신이 직접적인 영향으로 이 척수염을 일으켰는지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사실은 미국의 FDA에서는 그것이 CDC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미국에서는 임상시험을 지금 중지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라는 것은 파이자도 마찬가지고 이 직접적인 영향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 것인데 네. 이 파이자의 부작용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발열이라든지 뭐 가벼운 증상, 피로감 같은 우리가 보통 독감 백신도 맞고 나면은 부작용 이런 여러 가지 발열이라든지 또는 근육통 같은 것들이 충분히 여러 사람들에서 생기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삼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삼상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다 검토를 해서 적어도 몇만 명 단위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 해야만 이제 승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런 부작용들을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일이고 우리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나올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1월, 12월쯤에 삼상을 마친다고 하는데 삼상이 끝난 다음에라도 나올 수 있는 부작용들이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발적으로 실제는 접종을 받았지만 여러 군데에서 이제 부작용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그거 싫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아마 올해 안에는 이 제대로 안전성 효능을 가지고 있는 백신이 승인을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통상적이고 다른 질병의 백신들을 개발할 때도 흔히 겪는 그런 시행착오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이건 시행착오이지만 만약에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하면은 사실은
그거 다 접고서 실패한 것으로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거기까지 가는 상황은 아니고요. 화이자의 피로감이나 이런 화이자나 것들은. 피로감이라든지 뭐 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결국은 면역 반응에 의해서 어차피 생길 수밖에 없는, 사람에 따라서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생기는 것을, 이것은 감수하고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노약자라든지 고령이라든지 또는 임신부 또는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까지도 과연 부작용 없이 잘 접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즉 면역력을 획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네. 아직도 좀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 백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피로감, 근육통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독감 백신에서도 좀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19 완치된 사람들 중에서 후유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로감, 무력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19의 후유증과 백신의 이런 부작용들이 좀 비슷하다는 건 그냥 우연이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우연이라기보다 좀 그 기전은 상당히 많이 다르죠. 이 바이러스가 실제로 와일드 타입, 야생형이라고 그러는데요. 병원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막 증식을 해서 우리 몸에 면역 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세포들이 손상을 받고 하면서 후유증이 생기는 것과 네. 백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증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단백질을 만들어줘서 그 단백질을 우리 면역 항체가 방어를 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킨 후에 그 야생형 병원성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막아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같은 점은 네.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은 어느 정도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거죠. 그것이 훈련이 돼서 면역 항체가 생기는, 중화 항체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 면역 반응이 만약에 과도하게 일어나고 어떤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과도한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혹은 실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더 심한 증상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것들은 살아있는 백신을,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개발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뭐 소아비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아주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에다 훈련을 시키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있는 백신들은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후유증하고 지금 이 백신의 부작용하고는 좀 그 기전이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국민 독감 예방 접종이 또 정치권에서는 논쟁거리로 되고 있어서요. 근데 이 논의가 좀 의미가 있으려면 사실은 공급 자체가 가능한 것이냐, 그러니까 물량 확보 자체가 가능한 것이냐를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뭐 억지로 만들려면요 더 증산을 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봐서는 지금부터 만든다고 해도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겠죠. 하지만 지금 있는 2,900만 정도의 57%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국민의 이 정도의 물량으로 우리 이 57%의 국민이 다 접종을 받고 또 면역력이 생겼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면 이 정도면 충분히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19세부터 61세까지의 사람들은 유료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자기가 좀 몸이 약하다든가 혹은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만성병이 있으신 분들은 꼭 맞으셔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젊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면역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할지라도 빨리 진단만 받으면 타미프루라는 아주 훌륭한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앓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고 자연적인 면역력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도 100%를 접종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대략 50 내지 60%의 인구가 특히 좀 취약한 면역력에서 좀 떨어지는 분들이 모두 맞는다면은 이 수량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